천을 바라보고 약간은 불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3프로TV밖에 없죠? 예. 오늘 윤주호 평론가님 항상 나와주시면 든든한 분이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시는 그분 오늘도 모셔서 주식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뭔지, 무슨 생각을 할 만한지, 또 센터장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센터장님이란다. 입에 익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도 뭐 장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실 거고 질문도 네. 받으실 거고 그럴 텐데 요즘에는 뭐가 좀 제일 머릿속에서, 센터장의 머릿속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진짜 강세장이구나. 어, 뒤에 8천 있지만 이제 다들 음, 만이라는 숫자가 뭐 좀 생소하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뭐 만이 문제야? 뭐 12,000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 다들 저 역시도 항상 좀 시장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지만 어쩌면 다들 음, 뭐 돈을 벌었어도 다들 못 견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게. 남들은 더 많이 벌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요. 뭐 삼성전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성과급 논쟁도 저거 기업이 얼마나 좋으면은 저 정도 성과급을 받아가는 거지 직원들이. 그럼 나는 저 기업의 주주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마음이 급하죠. 사실 인간의 그 많은 그루들이 얘기했지만은 참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기자님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의 그루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아주 결국은 본성에 관한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버핏이나 뭐 하워드 막스나 리버모나 뭐 어느 스타일의 투자라든지 간에 그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 우리나라 속담에 가장 맞는 게 있는데 방금 전 어디서도 그 얘기하고 왔는데 그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그리고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다 같이 돈 벌 때 나도 돈 벌어야겠다. 뭐 포모 심리로 얘기했지만 그 끝은 알 수 없죠. 이게 결국 그게 탐욕으로 인간은 그 극단을 가는 거고. 또 하나 불과 며칠 전이었지만 뭐 주기적으로 강세장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 오거든요. 그땐 다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 나에게 뭐 이번 주식시장을 보니까 작년에 저렇게 다들 좀 긴가민가 할 때 그때 주식을 샀다면 지금 5배 가겠구나.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그렇지. 한번 생각 복귀해 보자는 거죠. 지금 물론 좋죠. 지금도 뭐 만도 갈 수 있고 만천도 갈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이런 얘기할까? 그렇게 용기 내야 될 때는 아마 작년이 아니나 작년 말 정도까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강하구나 하지만 내가 뭐 내 재산을 올인해서 들어갈 그런 시점은 아니라 보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본다면은 시장의 어떤 요인들이 좀 불안해 보이다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 장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분들은 이런 분들일 거예요. 저런 사람들 말 괜히 복잡하게 듣기 좀 그렇고 좀 어쩌면 시장에 대해서 큰 사이클을 제일 안 겪으신 분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럴 때 되면 믿고 가거든요. 상황을 좀 오카메 면도날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10년 있으면 AI는 우리 삶에 다 들어와 있을 거고 로봇도 옆에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까지 난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정도 들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그렇게 한 번에 안 가거든요. 분명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앞으로 좋아질 그런 미래의 모습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지금도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른 가장 촉발점은 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파괴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그중에 망하는 기업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선택되길 바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구글이라 생각할 거고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러한 투자 시기에 그런 이 투자 사이클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원을 forever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러한 소위 분명한 건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누가 뭐래도 우리 삶이 바꾸고 있다. 이거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 오히려 시장을 오래 본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지만 좀 표하신 분들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은 결국 이러한 흐름도 선형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럼요. 계속.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루들이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데 혹시 모르니까 문 너무 멀리서 춤을 추고 있지 말아라. 문 옆에서 춤을 추다가 어떤 위험한 신호가 나오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그 신호는 다들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아까 저에게 처음 요새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물어봤는데 금리겠죠.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 현금도 중요하고 그에 발맞춰서 얼마나 할인하느냐에 관련된 금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 현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컨빅션인데 그 현금을 만드는 소위 그 현금을 우리 반도체 가격을 사주고 있는 기업들의 금리 부분은 좀 고민스럽다. 그 정도가 현재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큰 골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제일 큰 리스크인 것 같다. 리스크를 떠나서 금리가 항상 리스크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 오른 만큼 금리도 올라가는. 판가에 전이시켜서 수요가 좋으면 금리와 주가는 같이 올라가죠. 원래. 그리고 또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어떨 경우에 막 굉장히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주면 또 그때 금리가 내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금리는 내리면 좋고 오르면 나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현재 금리 상승이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근 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좀 선명했던 책은 원래 집에 꽂아놓고서 안 읽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보통 재미 되게 없을 것 같은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책 꽂아 저 책이 뭘까? 내가 갖고 있었네. 그런 책들. 뽑아서 읽게 되죠. 네. 예,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는 호모의 금리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참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 참 금리의 역사가 길었고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16세기 사례가 나오는데 결국 그때는 전쟁을 막 할 때였으니까 서로 뺏으려고 할 때는 금리가 매우 높았고 특히 전쟁 비용 때문에 금리가 치솟더라고요. 근데 뭔가 서로 무역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막 교류하다 보니까 금리가 엄청 내려왔어요. 16세기.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반복됐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결국 어떤 사회가 좀 안정화되고 갈등이 적어지면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데 뭔가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시대가 오면 금리가 비용으로서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뭐 리스키할 때는 빌려주는 거고 뭐고 안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 금리 상승 중에 뭐 미국이야. 의외로 미국이 최근에 미국 금리를 갖고 얘기 많이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는 예를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4.6만 오면 트럼프가 딱 한마디 해가지고 진정시켰었어요. 이번에도 4.6 넘어가니까 바로 나온 게 very soon 곧 타결한다. 그래서 인정시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최근에 왜 금리 이슈가 더 불거지고 있냐면 결국 이러한 호르무즈 문제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을 통해서 부담을 주고 있고 근데 이상하게 몇몇 선진 국가들의 금리가 굉장히 아주 추세적으로 주가 상승보다 훨씬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국채 10년이 2.8을 찍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금리였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 그렇게 됐을까? 영국은 또 왜 그렇죠? 영국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 정부 재정이 굉장히 팽창적으로 가는 시장에 채권 물량 쏟아질까봐. 그죠. 인플레도 있지만 금리의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소위 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의 발행과 소위 수요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건 어떤 나라 채권을 각 나라가 찍고 있는데 수요처들은 서로가 분리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무역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크게 늘어났던 가장 인류 역사상 황금 시대가 2002년 중국이 WTO에 들어온 뒤에 중국이 굉장히 싸게 생산을 해주고 일본은 열심히 소비해주는 소위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하니까 일본은 미국은 물가가 안 오르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아름다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땐 당연히 어떻게 본다면 그 문제가 안 됐었죠. 국채 발행을 하면 중국이 흑자를 엄청 봐요. 중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미국차를 사줬던 거죠.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유로존도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요즘 경제를 관심 가지고서 보시면 무역만 보시겠지만 무역의 상대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의 질문에 들어간다면 좀 서로 상호 보완적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긴 한가요? 뭐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서로 과거처럼 밀착돼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최근 나온 거 보면 일본 베센트가 중국 가기 전에 일본 들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두 가지 정도였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건 카더라 통신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와 있으니 일본도 좀 너무 금리가 올라오니까 연동되니까 좀 너의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일본도 미국채를 줄여왔잖아요. 좀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중국 가서도 뭐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 왜냐하면 내년도에 너무나 많이 국채 발행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럼요. 국방비 예산도 있는 데다가 당장 7월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올해 7월. 차환해야 되는 아니면 발행 자체를 자기네 발행 국채 그 일정이 나오잖아요, 소금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돌려받기도 해야 되고 또 늘리기도 해야 되니 그쵸.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래 순이자 지출이야 하기에는 점점 더 악화돼. 그러니까 빚이 빚을 낳으면서 원래 우리가 원래 부채에서 잘 생각하는 벗어나기 거지. 힘든 게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빚은 더 빠르게 증액이 되는데 각국이 좀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과잉 저축의 시대에서 과잉 부채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은 위험하지 않고 전혀 뭐 이게 때문에 뭐가 문제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자기가 번 돈 갖고 하기에는 좀 많이 한계가 온 것 같고 이제는 아무래도 이자라는 비용이 나가는 형태로 투자가 되어야겠는데 네. 그 규모가 이제 점점 부담이 된다면 질문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매 실적 발표 때마다 이렇게 투자할 거야 발표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캐펙스, 소위 자본 지출 금액이 확 늘어서 뭐야? 봤더니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늘어난 부분이 크잖아요. 이것이 영원히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른 곳에서 했던 영상인데 그림 하나만 잠깐 보면 네. 예. 이게 하나 보여드리면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 상당히 최근에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공포와 탐욕 이런 거보다 그냥 불마켓이라는 것은 모든 원재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불마켓에서는 그냥 이런 리스크 요인을 무시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죠. 뭐 이런 거 왜 신경 써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위 문제가 있는 것들이 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것이 어떤 트리거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그 금리 좀 올랐다고 왜 시장이 발작적으로 좀 반응을 했냐. 그게 이러한 부분에 있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여쭐 네. 수밖에 없는데 예. 물론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두렵게 생각하면 항상 부담이고 발목에 차는 모래주머니 같은 거라 왜 부담이냐고 물으면 얼마든지 설명을 네. 할 수 있으나 이제 반대쪽으로 굳이 말을 만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 건 미래의 본인들의 운명을 걸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띤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영업이익률 7-80% 나오는 거라도 그렇죠. 야 물량부터 줘. 야 그렇죠. 이건 마치 등록금 낼 때 돈 모자라면 대출 받는 거하고 비슷하고 학원비 내야 되냐? 그럼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받아서 학원비 내는 건데 잠깐만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율이 올라갔네? 학원비를 내줘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을 하는 부모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이자율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럼 그런 투자를 진짜 안 한다 고민을 하기는 할까? 이 투자는 무슨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미래를 위해서 본인들 거의 목숨 걸고 하는 투자인데 시중 이자율 요만큼 올라갔다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게 변수가 되기나 할까? 진짜 말 만들자니 하는 얘기지.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어때요? 모든 걸 덮고 가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너무 그렇게 낙관적인 간단치 생각인가요?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기업이라는 게 아까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번에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게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으니까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이 나왔을 때 왜 그걸 영업이익에서 뗍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도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고정비화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이 뭐냐, 가치가 뭐냐 물어본다면 현금이 가치거든, 그 기업의 가치를. 네. 그렇게 본다면 그 기업이 영업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건 매출에서 인건비 같은 거 뺀 나머지 이익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근데 거기서 빼고 또 여기서 또 뺀다니까 중복이 되는 거에다가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더 길게 본다면 이 공식을 좀 잠깐 다시 말씀 안 하려고 네. 했었는데 예. 가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에서 번 돈, 영업 현금에서 자본 지출, 투자금을 빼면 프리캐시플로가 그렇습니다. 가치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여기서 배당주 주고 그래야 되는 돈인데 그 가치가 흔들렸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떤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거래요.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반론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우리가 왜 굳이 현금이라는 걸 그렇게 가치의 군어를 볼까요? 뭐 DCF라는 평가 방법도 그렇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이익이라는 건 의견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의견일 뿐이고 가치는 현금이 팩트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로님 계시니까 나도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저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겠어서 저도 이런 거죠. 했습니다. 예. 100만 원 주고 물건을 10개 사가지고 그러면 1000만 원 들었잖아요. 두 개를 팔았어요. 150만 원에. 네. 그러면 이익으로는 어떻게 잡히죠? 이익으로는 100만 원짜리를 두 개 팔아서 300만 원을 벌었으니까 200만 원 이익이 잡히죠. 원가는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라. 그렇죠. 100만 원 남겼습니다. 이게 이익은 되게 의견이죠. 네. 실제 이 사람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700이 찍혔겠죠. 우리는 가치를 뭐로 보냐는 이익이 아닌 그 현금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하. 이거는 FCF를 보고 이런 거의 모든 출발은 결국은 우리는 이익 개념이 아니라 진짜 얘 통장에 너 부자야? 부자인 척하지 말고 너 통장에 얼마 있는데? 이걸 묻자는 거죠.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말고 그렇죠. 네 통장에 뭐 돈. 내가 얼마 벌었다 증서 말고 뭐 이 창고 여기 이 뭐 창고 가치가 얼마고 이런 거 말고 너가 지금 얼마인데 네. 얼마 있는데 이 얘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그렇게 빚을 내서 할 수 있죠. 모르겠으니까 계속 지금 사는 거예요. 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매출 이익률을 80%가 나와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죠. 많이 남겨 먹는다는 얘기. 영업이 아니라 매출 이익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이게 보시면 이게 아까 말했던 소위 이 대표가 말씀하신 이 프로가 말씀하신 기업이 보는 영업에서 버는 돈이 이거고 OCF가 이게 캐펙스인데 이때는 돈이 남아 돌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엄청 어느 기업에 투자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이런 거 투자할 때였잖아요. 네. 이게 가치니까 가치가 있어 보였죠. 음.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지니까 미국의 소위 반도체는 하드웨어는 좋았지만 소프트웨어나 이런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주가는 안 좋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아니 꽤 안 좋았죠. 1년 내내. 네.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들 기업들이 왜 안 좋아하냐? 돈이 없어져서예요. 그들은 이제 인공지능 개발한답시고 돈 써야 되니까. 계속 옛날에는 이 애들이 투자를 이만큼 안 하고서 배당 나눠주거나 그냥 돈이 있으면 어떻게 했죠? 이자를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다 차익 구조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해졌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금리가 중요해지냐 아니냐에 대한 답은 금리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조건에 가져오냐를 따져야겠죠. 그 실제 구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오픈 AI가 왜 이렇게 상장을 서두를까? 9월 달에.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우리 최근에 예를 들어서
H 무슨 솔루션 기업이 증자 철회했다 했다 막 이런 이유가 거기는 투자한 돈은 엄청 많이 했는데 현금은 못 만드니까 캐시가 프리캐시플로가 마이너스가 엄청 심한 기업이 있어요. 이익은 잡히든 H 무슨 솔루션. 근데 뭐 그 주가는 요즘 돌고 있지만 그 기업의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기업이 최근에 왜 증자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온 거죠. 그때 되는 순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헤매고 있었죠. 네, 그런 네. 기업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2차 전지 회사들은 어떻죠? 삼성 SDI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를 매각한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은 좀 이 기자님이랑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네, 사람들 아까 저에게 상당히 자극적인 말을 하셨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아니죠.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매우 매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와 오픈AI 구조를 보면 소프트뱅크는 투자를 했는데 네. 대출로 했으니까 대출 이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걸 복수로 담보 제공해가지고 대출 문제를 보면 소파 단기금리 플러스 450bp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걸 떠나서 비싸구나. 내가 10%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15% 먹을 수 있으니까 투자 이제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인 자산이 있어요. 10인 자산이. 근데 돈을 벌 것 같아서 내 자기 자본은 2만 넣고 8을 부채를 쓰면 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자본 올려니까 이자 나오면 어떻게 할 내 텐데. 월세를 할 수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는 순간 이거의 가치는 막 깎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럴 여지가 금리가 올라가면 생길 수가 있는 현재 구조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까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버블이 터졌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부동산이 2005년에 꺾였는데 미국의 금융 위기는 언제 왔죠? 2년 뒤에 왔어요.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2년 동안 걔들이 망해가는 얘기예요. 말라 죽는 얘기예요. 숏 쳐놨다가. 그렇잖아요. 미리 셔쳐놨다가. 그렇죠. 2년간 부동산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왜 저게 저러지? 왜 이제 이해 안 가? 그 내용의 빅숏이라는 영화 보시면 내내 2년간 작동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 모든 수요의 기반은 사실 노트북이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쳐서요.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게 주도지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계속 좋은 거예요.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이 운영의 기준의 일정을 보면 27년까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점점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어요. 가능성이? 무슨 가능성이요?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짓는 가능성이? 운영될 확률이. 그거 참 왜 그렇대요? 왜? 일단 반대 주민 반대 일단 뭐? 병목 현상이 크잖아요. 설비 조달 어려움. 그 전력 인프라가 왜 올랐어요? 좀 방법이 없는 거죠.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선도 깔아 뭐 이런 문제가 그쪽 기하면 좋지만 이 문제가 있는데가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막상 이거에 대해서 꼭 이게 무슨 소위 환경단체 반대하는 것처럼 또 이게 인허가 과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자꾸 뭔가 뒤로 되면 현재는 이때 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약이 되어 있는 여러 수요들이 또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죠. 칩도 밀릴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게 아까 현금이 가치라고 했으니까 예. 오늘은 무슨 저것처럼 됐는데 사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감가상각비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저번에 버리가 계속 공격했던 게 너희들 감가상각 제대로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100억을 소위 고정자산을 투자를 해서 20억씩 나누기 5로 까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랬던 현금과 이익의 불일치 문제가 그 감가상각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보냐면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각대로 공장이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투자했던 것들은 감손 처리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예정대로 그게 짓지 못하는 형태가 되면 돈은 투자했는데 예. 그러면 그거는 데이터 센터가 그쵸. 안 지어지면 그렇죠. 네. 그게 마치 그리고 지연되면서 뭔가 다른 방식의 방법이 나오고 이러면은 지금 투자했던 것들이 문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짓다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왜 이렇게들
소위 그러한 소위 반도체 업체들도 왜 이렇게 증설을 안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이 나오는 말이 혹시 지금 증설을 해놨다가 남을까봐. 나중에 다른 기술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런 회사가 한번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는 흔들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경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이런 효율 구조를 좀 바꿔보자 하는 시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은 즐기려고 이 상태에서 하다 보니 최근에 한국 군신시사 가장 화려한 반도체 회사들은 아주 저사양의 전력 반도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돌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이걸 밖으로 샜는데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부터 언제까지쯤 모르지만 AI가 미래 10년 뒤에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중간에 아주 순탄하게 갈 거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트리거가 뭐냐는 좀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트리거는 결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투자들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인가. 그 일정의 차질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현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여러 가지 이러한 소위 우리가 누가 빚이 커지는 이유는요. 많은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좀 재미없다고 했지만 읽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금리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의 부채라는 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파괴적인 거예요. 보이면은. 그렇지. 그 제일 무섭죠.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전세가 지금 너무 돈 벌 게 확실히 보이니까 저 AI가 우리 한 10년 있으면 상상도 못했던 가정부 로봇이 나올 것 같고 공장한 직원들 없어지고 다 대체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는 뭐 다 질문하면 다 알아서 PPT도 만들어주고 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 저게 미래야. 저게 돈 될 거야. 너도 나도 투자를 늘렸는데 그중에 정말 뭐가 최종적인지는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수많은 기업들이 탈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많은 금리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여지가 높다는 거죠. 설명 들으면 저는 오히려 후반전에 설명해 주신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계획이 뒤틀릴 때 그럼 뒤틀릴 것 같은 이유들이 많이 설명을 내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뒤틀리면 일정이 꼬이고 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칩도 굳이 당장 안 사도 되고 그렇죠?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 이리저리 밀릴 수도 있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쉽게 말해 선수금을 요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사면 선수금 10%밖에 안 냈는데 40%씩 받아요. 그러니까 100을 계약한 걸로 되어 있는데 40만 내고 나머지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런 게 꽤 많잖아요. 어떤 투자 사이클이 생기면 우리가 막 투자를 하다가 그렇겠죠. 이게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자주 예를 들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먹는 거 갖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항상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노포 비슷한 건데 한 10석밖에 없어요. 정말 가서 번호 치면 뭐 500번 걸려 있고 그래요. 데일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 이것을 한번 내가 대규모로 한번 키워보자. 100석짜리로 이제 딱 해서. 밀렸어. 그래서 이제 내가 자본을 넣게 투자할 테니까 한번 합시다. 아줌마 해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10석 할 때는 음식을 만들 때도 이 주인 요리사가 다 개입한 어떤 중국 신심이면 훨씬 불만 나게 이렇게 하다가 현대화 시설을 딱 해서 100짜리 100개 있는 걸로 막 그 맛이 안 주방도 나지. 하고 막 그랬는데 모든 것은 그래도 맛이 비슷하게 나도 마케팅이 잘 됐던지 간에 똑같이 이때처럼 회전이 나오면 투자 효과가 잘 나올 텐데 막상 열었는데 처음엔 좀 개업발로 오다가 한 3개월 지났더니 자리가 안 차요. 손님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럼 100석이 중에 상당한 게 유유 장비가 될 거고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종업 너무 매장이 넓으니까 종업원도 많고 꼬이겠죠. 훨씬 그러니까 한 40석으로 줄였다 치자고요. 그럼 60석이 날아가는 거예요. 손실나는 이게 뭐 극단적 예지만 이건 좀 다이건 사용 내용은 다르죠. 사실 데이터 센터 풀가동될 것 같은데 다른 위험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버전이 나중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말도 좀 있잖아요. 뭐 다른 기술 들어올 수 기술 있고 파괴적 혁신이 나올 여지도 매우 높은 거 아니에요? 반도체도 바뀔 수 있고 모를 일이니까요. 지금 투자된 금액이 다 계속 캐시를 만들어낸다는 전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죽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작정 무조건 이게 좋아진다는 것만 취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이런 것을 경계하던 사람들이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일단 빼는데
그 트리거가 대개는 어떤 크레딧에 관한 게 될 거고 금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최근에 연준이 캐비너시가 되면서 계속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채 사줄 때도 없고 뭐 하니까 금융기관 규제를 풀어줘서 좀 뭔가 그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LR 규제 같은 것도 더 대폭적 완화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뉴스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골격 중에 하나는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가 있고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걸 그림을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미국과 일본의 금리예요. 여기 놀라운 건 일본 금리예요. 어우 많이 놀라웠네 진짜. 그러니까 이 미국은 계속 여기만 오면 타코하고 트럼프가 이번에도 베리순 얘기할 때 다들 웃었어요. 야 이번에는 뭘 갖고 진정시킬까 했더니 이번 주말에 서명한다고 자기가 베리순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아 진짜 트럼프는 정말 여기 올 때마다 그걸 하고 있어요. 진짜 실용적인 사람이고요. 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참 지저도 없고 근데 시장 앞에서는 이러다가 이래 버리는 순간 이제 머리가 아픈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요번에도 요걸 꺾었어요. 이 업데이트 안 할 건데. 근데 예전보다 더 느끼는 건 이것에 대비되는 일본이나 영국이 아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확 내려가지 못해요, 지금. 그러면 4.0을 넘어가면 마치 큰일이 나냐? 아니에요. 무슨 뭐 그게 대단해요. 새로운 뉴노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5%의 속도가 나오면 이게 일본처럼 이렇게 속도감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미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최근에 보면 미국이에요. 이게 이미 물가 상승이 시간당 임금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 임금의 속도보다 물가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이건 흔히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나오는 초기 현상이에요. 공교롭게도 어제 월마트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게 나온 거죠. 이후 전망이. 다우에서 어제 월마트가 빠지고 IBM 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덮여져 있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버핏이 말했던 여러 이러한 우려들이 수면 아래에 있는데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먼저 오르고 있구나. 아직 임금은 안 오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오늘 이 기자님이랑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걸 물어보셨을 때 사실은 주식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금리책 읽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거 갖다 단순하게 중앙은행의 정책만 설명할 수 있을까? 금리의 역사랑 뭘까? 궁금해서 보는 요즘 금리 오르는 이유가? 그랬더니 이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금리의 쥐약인지. 과거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전쟁 지역이 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란과 미국이 이번에 어떤 MOU 같은 각서를 사인한다고 한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저게 과거로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시대처럼 마치 가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타이완에 대해서도 묘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발현될 것이냐를 던진다면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AI 세상이 열리는 강한 소위 긍정의 흐름이 있고 동시에 그에 반하는 부정의 흐름이 뭐가 있냐 물어본다면 이러한 소위 금융시장이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막연하게 과거 금리가 별 문제 없어 얘기하기에는 뭔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부담이 되는 시대에 가고 있고 그 밑에 깔린 거는 비용이 올라와서 상승하는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매우 환영해요. 그렇죠. 매우 환영할 만한 좋은 일이에요. 그만큼 다들 돈 벌고 있으니까. 은행도 돈 벌고 기업은 뭐 가격 올려서 팔아서 돈 벌고 뭐 모두 뭐 이렇게 좋아지는. 또 비용 상승,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 그러니까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드는 형태의 금리 상승이라면 이것은 여러 가지 현재 불편하다는 곳에 불편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갖고 해야 된다. 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아까 버핏이 말한 대로
뭔가 발생하고 나면 드러나겠지만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얘기 때문에 난 내일 주식을 팔고 이런 필요는 없다.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 금리를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 주식을 망칠까 안 망칠까를 이제 이런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기사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장이 좋은데 불과 며칠 전에 장 급락 한 번에 그렇게 반대가 많았었다는 거잖아요. 빚을 많이 예. 빚낸 투자자들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더 시장 전체적으로 기업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있죠. 그렇죠. 그거야 항상. 그렇죠. 그게 현재 아까 말했던 굳이 제가 오늘 여기서 캐시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되게 현금성 자산이 있는 걸로 소위 PLN 되어 있는데 이자 낼 돈도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익은 다 낸 걸로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자산 제고돼 있고 매출 채권이고 운전자본 전혀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아니 이게 우리가 자꾸 제가 요즘 이런 말씀 자꾸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러한 소위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미래에 어떤 비즈니스가 밝으면 주가는 무조건 된다. 이러면 소위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길지는 않지만 몇 번의 사이클을 보는 점에서 항상 느꼈던 게 그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때가.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뼈 아프게 실수했던 기억은 소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소위 중국 관련 사이클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증권사는 소위 중국계 애널리스트 다 고용을 했고 모든 기업 가치의 출발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뭐가 점유율을 하면 무조건. 그래서 그게 영원히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006년서부터 상당히 그쪽에 뭔가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것도 난리가 났을 텐데 뭔가 데이터는 안 따라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들은 펀드도 열풍이 불었고 하여튼 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도 그때는 소재 사이클이 좋았기 때문에 금융위 이후에도 그쪽 사이클이 좋았다니까요. 맞아요. 한동안. 그쪽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세상에. 근데 그 당시에도 일부 저보다 더 뛰어나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희 선배들이었는데 뭐 기본적인 걸 좀 봐봐. 돈도 하나도 없는 기업들이 돈이 되겠니? 그러면 내가 속으로 올드한 사람들 이랬었거든요. 지나고서 드린 말씀이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저도 이제 업계에 좀 됐으니까 떠났고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을 금리라는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국면이 왔을 때 믿을 건 딱 하나야. 캐시. 캐시를 많이 만드는 기업만이 버틸 수 있는데 그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에요. 근데 질문 던져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현금을 만드는 능력이 영원할 거냐. 포레버라는 것도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당 방정식처럼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한 방정식으로 이걸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말씀해 주신 걸 잠깐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리스크는 금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투자하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그 투자를 요즘 빚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현금이 없다 그 말이죠. 이익은 찍히는지 당장이 몰라도.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현금이 있고 뭐 배당도 하고 비했는데 지금 버틸 수 있는데 점점 이제는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가는 것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현금이 없으니까 빚을 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쌓아두고 있으면서 채권 발행할 일은 없으니까 돌릴 수는 있으나 돈을 빌려올 수는 있으나 안 빌려주면 돈이 없는 상황까지는 왔다는 거네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빨리 주식을 발행해야겠죠. IPO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오픈 AI 같은 경우는 IPO 해야 되고 무조건 9월에 하겠다는 거죠 지금.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에서 돈 벌어오든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의외로
그냥 갑자기 서든 스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게 뭐 폭포로 당장 그게 임박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10년 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도. 아, 물론 그렇죠. 그게 반도체. 편하죠. 뭐 반도체 이익 사이클 보시죠. 매달 10일, 20일이면 소위 한국의 수출 금액이 나와요. 매번 신기록 경신. 그냥 경신하고 이제 그거 보면서 계속 TP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나중에 그게 멈추면 다시 TP랑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과연 영원히 안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태클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금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해왔는데 만약 이쪽에서 금리가 움직인다면 아까 방금 전에 이프로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래도 투자를 설마 멈추겠습니까? 금리 올라간다고?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투자를 멈출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투자는 하고 싶어하고 돈은 빌리려고 하지만 시장이 안 빌려줄 수도 있다 그 말이군요. 장이 좋으면 증권 투자하실 때 신용 금리가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증권에서 막 금리 올려도 그냥 다 투자해요. 문제는 그게 빠그라졌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능성이 항상 전적으로 알 수가 알 없는데 수는 없으나 지금의 어떤 소위 지나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소위 맹신? 그러니까 그래서 입구 근처에서 놉시다 놀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 다음 그림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합니까? 지금 뭐 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할까? 그래서 팔아요. 내지는 갖고 있어요. 다음 이 질문일 그림이에요. 텐데. 예. 일단 좋은 기업 찾아놓고요. 다음 그림 보다시피 주가가 적절한가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맨날 이러고서 제가 어떤 강의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이런 말을 하시면서 왜 반도체 맨날 반도체 비중이 이빠이로 높습니까? 그게 제일 안전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까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이 가치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뭐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저도 뭐 AI 생태계 속에서의 종목 선택이 뭔가 다른 방향을 찾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도 국민성장펀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코스닥이 될 거야 바이오 좀 사볼까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과거에 IT 버블 전에 굉장히 어떤 그런 중소형주 장세가 왔었다. 근데 그게 현재 장세를 이끌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좋은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 첫 번째 좋은 기업은 시가총액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시가총액과 어떤 중소형주 비율인데 왜 이렇게 된 거냐면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랑 달라진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은 이제는 ETF 자금도 많고 어떤 뭉텅이 자금들이고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지 예전처럼 증권사 지점에 가서 전광판 보면서 매매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이어지기 좋은 기업의 첫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PBR은 낮은데 ROE가 높은 기업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말입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있다고 뭐 내가 어느 책에서 봐서 이럴 거예요. 뭐 이런 종목을 찾아 양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PBR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되면 좋은 기업은 PBR이 낮은 거는 주주 환원을 해주면서 PBR이 높아질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PBR 기준을 볼 거는 얘들이 돈이 좀 있는데 주주 환원을 너무 안 했어. 그게 PBR 높죠. 그거 PBR이 낮은데 높을 때 그런 종목들 찾을 때 이걸 쓰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ROE를 보는 거죠. 지금은 전체적인 밸류가 비싸져 있기 때문에 ROE가 결국 밸류가 강화되는 스피드를 측정기거든요. 이 스피드가 빨라질 거에 국한해야 돼요. ROE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 그런 선정을 하다 보면 대형주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투자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좋아하는 기업 꽤 있었으니까 장 좋게 말했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다 보면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걱정되는 건 ROE 높이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ROE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그것도 무조건 높아지잖아요. ROE라는 건. 그래서 요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PBR적인 거는 그냥 주주 개혁 관련된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ROE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에 국한해야 된다. 굳이 섹터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AI 생태계에서 해야 된다.
그런 예를 것 들어 같다. 반도체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전기 같은 것도 있고 변압기들 있고 뭐 여기에 피지컬 AI는 최근에 약간 숫자는 안 따르지만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 딴 데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이런 쪽에서 공약수를 해서 좋은 기업 리스트를 갖고 계시면 그런 기업들이 좀 뭔가 며칠 전처럼 그렇게 좀 문제시 한번 갑자기 금리라는 위험 변수가 부상하면 갑자기 저런 것들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떤 것들이요? 아까 저런 좋은 기업들이 원래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 좋은 회사들이 갑자기 좋은 회사의 이슈가 아닌 시장 외적인 이슈, 할인율 이슈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그걸 다시 보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 해야 될 고민의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주식들 중심으로 날아왔는데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거기에 금리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으니 가끔씩 시장이 출렁이기는 할 것이다. 네. 그럴 때마다 반도체 아닌 다른 후보 종목들이 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말은 아니고 반도체도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AI 생태계 제일 상단은 반도체잖아요. 뭐 여기 찜택도 그렇고 대덕전도 뭐 다 사실 다 같이 올랐던 그렇죠. 네. 이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작년부터 아주 싸게 들고 있다면 나는 10년간 안 팔 거야. 이것도 전략이고. 근데 뭐 그렇게 간단치 않고 어떤 분은 이럴 수가 있죠. 좀 이렇게 주가 과하다 싶을 때는 좀 줄였다가 뭐 남은 사람들이 주식을 왜 매매하냐고 그러는데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매매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위 리스크 요인들이 인계 수준에 왔을 때는 순간적인 충격들이 올 때마다 그럼 이 종목을 다시 사는 거죠. 싸게. 뭐 이런 전략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난 귀찮아 하시면은 뭐 방법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만약 어느 날 이제 모든 것들이 뭔가 어그러지는 신호 그거는 아마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했던 그 2%한테 말했던 그런 소위 반도체를 사주는 투자에 관한 고민이 생기는 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파급효가 클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뭐가 취소되거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건설 투자했다가 많은 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GS 건설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구글이든 오픈 AI든 우리 비싸서든 뭐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디램이고 GPU고 못 사겠어. 그만 줄일래. 약간 줄인다고요. 아니면 기술주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 사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파괴적 혁신이에요.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든가. 우리가 과거에 지금이야 이제 뭐 잠잠했지만 영화관 주식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 혁신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 코닥 다 없어졌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그런 것이 어느 날 이번에 저번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는데 터보 컨터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거냐? 근데 별거 아니었던 거고. 소뚜껑이었지만 그거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다들 그거 나올까 두려워하는 시선을 보고 있어요. 그 증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누가 뭐래도 현재 반도체가 상당히 좀 칩 인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이 코스트를 낮추고 싶어하는 시도를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모르죠. 그걸 제가 뭐 기술자도 아니고.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단절이기 때문에 맞아. 그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나오면 저도 일단은 탈출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쭤봤던 건 금리 같은 변수들은 이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위험할 것도 같고 네. 아니면 또 가볍게 생각하면 그동안 많이 오른 부담을 괜히 그냥 핑계를 금리로 삼아서 한번 조정 보나 보다 싶기는 하고 그게 전반적 의견이죠.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벼운 이슈는 가벼운 아니다. 이슈가 아니라 그것이 왜 자꾸 언급되는 거냐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왜 이렇게 빨리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어야 되냐면 빨리 안 풀리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그럼요. 그것도 분명히 영향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이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약간 저도 놀란 게 이 기자님은 누가 그래도 경제 전문이시니까 이걸 되게들 간단하게 왜냐하면 지금 다들 시장이 강하니까 이런 걸 다 이게 뭐가 의미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요즘 되게 의외로 이 금리라고 하는 건 강 시장의 모든 문제다. 죄를 덮는다는 말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니까 다 덮여졌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 문제는 생겼죠.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를 저렇게 비싸게 해야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요 며칠 동안 계속 뭐 7% 8% 지수 내리고 뭐 5천 깨졌네 이런 소리 들렸더라도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슈예요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만한 이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트럼프가 베리 순이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다음 날 그날 분위기는 미국 일본 국채가 2.8을 찍었던 날이기 때문에 2.8하고 2.9 가졌으면 상황은 심각해지는 거죠. 어쩌면 그거를 바라보고 숏을 쳤던 사람들이 숏커버를 상당히 했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모든 것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요즘 버핏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게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 보이게 될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빠진 뒤에 인식하기보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바라보면서 시장을 왓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설령 어느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금리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핑계지 뭐라고 넘길 거는 아니다. 제가 놀랬던 게 방송 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더 뭐 이런 얘기들 별로 안 들으려고 하시는 건 아닐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거는 배워야죠. 앞으로도 또 금리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럼요. 어느 정도 얼랏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요. 속도에 관한 고민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일단 모든 걸 덮어가는 분위기여서 그것에 뭐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여튼 이러한 것들도 같이 검토할 시간은 오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죠. 그럼 금리가 무서운 이유는 그거를 요즘 반도체 주가를 올리는 근원인 인공지능 투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죠 요약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음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회사채 만기 일정이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만기하면 이게 굉장히 그런 투자 기업이 많거든요. 아하. 다 대출 연장할 때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가속화될 거예요. 계속 기사가 나올 거예요. 네. 얼마 금리했다. 얼마 금리했다. 물론 이거에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걱정 없어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어떤 기업이 뭔가 운전자분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 나오면 뭐 그게 꼭 지금 현재 빅테크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본이란 말을 썼던 게 뭐냐면 가치가 뭐냐는 것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현금이란과 이자라는 거가 우리가 금융의 출발이라는 두 기둥이라는 걸 놓치고서 자꾸 하다 보니까 흔히 어떤 사이클이 왔을 때 거기서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고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갖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걸 굳이 제가 여기서 뭐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질문부터 답해야지. 주로 많이 말씀하는 게 지금 PER이 한국이 몇 배니까 싸다. 반도체가. 이 논리로 접근해. 그걸 사실 돌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무엇이 가치? 이익은 의견인 거예요. 현금이 가치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현금에 관한 현금이 늘어나는 구조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금리라는 게 항상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 나라들의 금리 수준이 약간 그러한 수준을 강해가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처음에 굳이 재미도 없는 책 인용을 미리 드렸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 금리의 역사에서 가장 관통하는 지혜가 뭐였냐. 하여튼 기분 나쁜 일 벌어지면 금리는 올라간다. 누군 것을 뺏으려고 할 때 금리가 올렸다요. 전쟁을 통해 뺐건 권력을 통해 뺐건 그때 금리가 올랐고 누가 상호 이익을 증대하려고 할 때는 금리가 내려갔대요. 이게 금융의 역사가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질문 던져야 되는 거는 이것이 안정화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은 과연 우리가 현재 상황이 뺏고 뺏기는 시대로 들어간 거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예의주시하셔라는 게 제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됐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건 항상 만만치 않은 주제야. 그런 뜻이네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까지 드렸냐면 왜 이번에는 저렇게들 반응들을 하지?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은 우리 대충 넘어가고 뭐 괜히 우울하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리고 왜 자꾸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일부 국가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타기 시작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의 BEI가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물가예요. 네. 2.7이에요. 일본이 중앙은행의 목표가 2%예요. 네. 2.7이란 건 무슨 의미죠? 금리 올려야 된다. 빨리 올려야 돼요. 급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재정을 더 풀고 있어요. 일본은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현재 금리를 어쩌면 장기적인 어떤 그
뭐죠? 미국의 어떤 적정 금리를 말하는 OI 스프레드를 보면 10년짜리 그게 이미 4.6인가 그래요. 그럼 미국도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결국 부러지려면 금리를 올려야 될 때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중앙은행 IT 버블이 터질 때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버냉키 이전이에요. 버냉키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금리 정책밖에 없었어요. 네. 버냉키 이후에는 연준이나 모든 중앙은행은 뭐 유동성 정책이 그쵸. 있죠. 그 유동성 정책부터 보면 많은 상황이 현재 이미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정책이 있죠. 연준이 규제를 확실히 풀어주면 그 국채를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은행들한테 국채 근데 살 수 있도록. 일각에서는 그런다고 사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제가 여기서 이제 전문적 용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한 지표상의 증거가 있냐 물어본다면 블룸버그 데이터에서 그런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건 나오니까 매크로와 주식시장의 괴리를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낙관한 이 둘의 인식 차이는 사실 거기 데이터의 상에서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예를 같아요. 들어서 예. 일본의 아까 소위 BI,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것도 결국 채권 시장에서는 그 정도 보고 있다는 거죠. 물가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2.6이 2.7이에요. 어제 걸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저렇게 올라오는 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님도 오케이. 이제부터 좀 관찰해서 뭐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금리의 움직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라는 건 의외로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네. 항상 주의해야 되는 이슈인데 이게 이른바 이 전쟁 내지는 복잡한 문제에서 파생된 이슈라서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으니 예, 이게 바로 뭐 다음 주 바로 내일 모레 터집니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절대 만만히 볼 이슈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저는 그런 말씀드리면 얘기네요. 지금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플러스 현금이 제일 좋아요. 반도체와 전력 플러스 현금이 제일 좋아요. 두 기업은 다 현금을 만드는 기업들이니까. 그다음 오케이. 현금. 이 세 가지 조합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합 중에서 나중에 이 조합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저도 한번 좀 관찰하면 볼 테니까 이 기자님도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리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에 문제가 생기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든 전력이든 거기에서도 스톱이 되겠네요. 그쪽의 현금 흐름도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아까 굳이 제가 뭐 그 어떤 금액을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다 맞아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는 갖고 있는 거라고는 안 좋았던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건설회사들이 수주 다 해놨다가 나중에 사업장 다 이상해지면서 다 손실 반영하고 갑자기 실적 발표 때 꽝 빅백스라고 해서 반영하고 뭐 이런 것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럴 확률은 낮다 봐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AI의 미래가 밝다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씩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야구로 치면 일루 주자에 아주 발빠른 놈이 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냥 무시하고 투구하지 말고 항상 견제구 잘 던져가면서 그쵸. 플레이해야 된다. 쟤 장난 아닌 애다 사실. 그렇죠. 표현이 정말 그런 얘기 하신 상상도 거네요, 못해, 그죠? 상상도 못했던 비유였습니다. 네, 그 쟤 웬만하면 도루 잘하는 애고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로 이해하고 에이 주가 다시 올랐으니까 됐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 잘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봐요 윤지호 평론가 나오시면 우리가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다니까. 아유 또 오해 사기 싫은데 뭐 왜? 지금 당장 뭐 안 좋다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야. 네, 그거 아니라면 그래서 자꾸 정리한 거야. 그래서 예, 예. 당장 내일 빠진다는 것도 아니고 네. 한 달 내내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나 이 금리라고 하는 변수는 그냥 우리가 에이 별거 아니잖아라고 할 만한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 네. 그냥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게 묻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진짜 신경은 씁시다. 이거 다른 거랑은 달라요. 우리 병원 가면 2달 후에 와서 꼭 사진 찍어 봅시다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 그렇죠. 아, 좋은 표현입니다. 그거. 네. 잘 이해한 거죠? 네. 그거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